홍수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격적으로 이 노아의 홍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또 이 진화 이론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진화 이론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이 노아의 홍수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홍수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을 공고하게 하고 그동안 우리가 갈등했던 여러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할 때 합리적이고 또 학교에서 과학을 배운 분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했다고 하고, 또 성경의 역사를 거슬러 가다 보면 성경의 역사가 1만 년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학교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나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오늘의 이 지구의 지형이 형성되기까지 침식 작용과 또 융기 작용이 반복이 되면서 수백만 년, 수억 년에 걸쳐서 이 퇴적 작용이 반복되면서 형성이 됐는데, 어떻게 이 성경의 사실과 성경의 역사와 이 과학적인 사실이 조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또 이 수억 년에 걸쳐서 형성된 이 화석들을 보면 진화의 증거들이 아주 확실한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이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세상이 한꺼번에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성경과 조화되지 않을 때 상당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조화가 잘 되면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자들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지배적인 건 아닙니다.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6일의 하루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기 전에부터 시작된 하루이기 때문에 이 하루가 꼭 24시간이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루가, 성경에 보면 시편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하루가 생각보다 긴 하루가 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의 하루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이것이 타당성 있는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질문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걸렸던 이런 질문들을 좀 더 정면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러한 것이 100% 해소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오늘날 지금까지 발표된 이 과학적인 결과들을 잘 살펴서 검토해 보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해소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는 홍수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이 7일 후는 언제 7일 후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간 7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이죠. 둘째 달 11의 날에 이제 홍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홍수가 일어나는 경로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먼저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말씀합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지구가 물로 덮여 있을 때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땅속의 지면으로 많이 스며들었고, 궁창 위의 물은 대기를 덮고 있는 큰 물주머니와 같이 이렇게 크게 덮여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시작하면서 위에 가두어뒀던 물을 터뜨려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내리게 하시고, 또 이 땅 아래에 가두어뒀던 깊은 샘들, 이 태초에 있던 그 물들이 터져나오게 하면서 어떻게 됐느냐?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거를 신학자들이 decreation이라는 전문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D라는 말은 되돌린다,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창조를 되돌리는 행위, 바로 decreation인 겁니다.
자, 그래서 홍수라는 건 뭐냐? 창조 이전의 세상으로 지구를 리셋하는 과정이죠. 다시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홍수가 두 가지 방향으로 시작이 되는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40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물이 불게 되겠죠. 그 현상이 17절에 나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니까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쳐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고, 이제 떠다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잠겼더니,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산꼭대기로부터 더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잠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더라. 자, 이 기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21절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고 22절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면 홍수가 날 때 비가 그치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물이 줄어드는데 여기서는 150일간 땅에 넘쳤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늘의 비는 계속됐지만 땅 밑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터져서 물이 새서 막 지구를 덮는 과정은 비가 그치고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 아래에서는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땅 아래의 깊은 샘들이 터질 때, 이것이 막 150일간 계속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상식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 속에 깊은 샘들이 터질 때 지표면이 갈라지고 깨집니다. 이 지표면이 갈라지고 깨지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 지진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토양 액화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토양 액화라는 건 뭐냐? 흙이 보통 우리가 땅을 파면 탁 뭉쳐서 나오죠. 이 끈기와 서로의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진동으로 온 땅이 흔들리면 이 땅에 있던 끈기와 마찰력이 줄어들면서 모래처럼, 모래채 쓰는 것처럼 막 흔들리는, 부드럽게 흔들리는 인 걸로 바뀌는데, 이때 땅 속에 물이 같이 섞이면서 이것이 걸쭉한 미숫가루와 같이 액화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양 액화입니다. 토양 액화가 홍수로 인해서 막 땅이 진동되면서 이 땅 밑에 있는 모든 흙들을 하나로 섞어가면서 밀고 나간다는 거죠. 자, 지진이나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강력한 충격을 받으면 그 근원지로부터 이 토양 액화가 흘러가는데, 관찰에 따르면 대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이 토양 액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빠를 때는 시속 100km의 속도로 해저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에 2011년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일본의 농가를 덮치는 걸 봤을 겁니다. 그게 쓰나미라기보다는 토양 액화된 것에 가깝다는 것이죠. 특히 이 토양 액화가 돼서 이 땅 밑을 흐르면서 강력한 모래, 이 흙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함께 이동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저탁류라고 그럽니다. 아래에서 흐르는 탁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해일입니다. 땅이 진동할 때 강력한 충격이 일어나면 그 충격파로 쓰나미와 같은 해일이 일어납니다. 해일이 얼마나 빨리 이동할까요? 지난 2011년 강도 8.8의 이 대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났을 때 시속 800km로 쓰나미가 움직이면서 하와이 섬에 몇 시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대한 현상들이 일어날 때 지구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다는 것이죠. 가끔씩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이제 못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의 홍수 때 다 휩쓸려 갔을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일어났을 이 세 가지 현상, 토양 액화로 인해 형성된 이 저탁류, 또 빠른 속도의 해일, 그리고 지진, 이 세 가지가 노아의 홍수로 인한 대격변을 이해하고 이것이 오늘날의 자연 환경을
형성한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해를 주고 또 성경과 과학을 훨씬 합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단서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이 어떻게 지구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먼저 홍수로 인해서 물 아래 엄청난 이 저탁류가 형성되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자, 이것이 뭘 형성하냐면 지층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이 지층들이 형성되려면 각 층이 생기려면 적어도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이 걸린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홍수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오늘날의 지층이 형성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찰해 보면 1994년에 콜로라도 주립대학에서 지층 형성 실험을 했었는데 이걸 보면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커다란 물탱크에 굵은 흙과 고운 흙을 골고루 섞어가지고 투명 유리수로를 따라가지고서는 이 저탁류를 형성해서 빠르게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저탁류들이 흘러가면서 그 안에 있는 굵은 알갱이들이 굴러가는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뭉쳐서 집단을 이루어서 흘러가고 얇은 알갱이들은 얇은 층들을 형성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지는 현상이 나타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 맥도날드에서 죄송합니다만 햄버거집 얘기를 해서 보면 아이스크림에 쿠키 같은 거 섞어서 막 저어줄 때 있죠. 그럴 때 보면 이 아이스크림이 돌아가면서 그 안에 이런 층을 형성할 때가 있습니다. 이 층이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입자들이 비슷한 것들이 모여서 같이 섞이기 때문에 층들을 형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층도 이 빠른 저탁류가 흘러가면서 굵은 입자들은 굵은 입자끼리, 가는 입자들은 가는 입자들끼리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지층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지층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사선으로 탁탁탁탁 형성이 됩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따 젊은이 예배 때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각 변동이 시작이 된 곳에서 빠르게 지층이 형성이 되는데 전 지구의 75%가 바로 이런 지층과 퇴적암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이건 전 지구적인 강력한 변동과 흔들림이 없으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강력한 이변이 없었으면 생각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익숙하게 들었던 화석의 존재, 이러한 전 지구적인 대격변을 설명해 주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지구상의 지층을 형성하는 퇴적암 안에는 수백억 개의 화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석마다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살아있을 때의 생생한 모습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물고기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고기를 키워서 물고기가 죽으면 한 2, 3일 지나면 부패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른 물고기가 와서 살점을 막 먹고 살점이 떨어지면서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없어져요. 한 1, 2주만 지나면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자, 물고기가 죽어서 흙 위에 쌓여서 다른 부패물들이 쌓여가지고선 지층이 생긴다? 어렵다는 겁니다. 자연적인 시간의 순서로 보면 물고기는 부패해서 화석을 남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화석을 보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심지어는 비늘 모양까지 나오고 뱃속에 먹었던 게 무엇인가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정도로 화석의 내용이 생생합니다. 자, 이 생생하게 보존된 건 뭘 의미하느냐? 이것들이 살아있을 때 갑자기 어마어마한 저탕류와 같은 거대한 이 흙의 흐름이, 그것도 부드러운 흙의 흐름이 이것들을 덮지 않으면 이런 화석의 모습을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폼페이의 최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폼페이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가 들어있습니다. 개가 주인 옆에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성애를 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뜨거운 화선재, 어마어마한 화선재가 순식간에 사람들의 살아있는 그 현장을 덮쳤기 때문에 그대로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화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화석들, 심지어는 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도 이 화석들이 발견되죠.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전 세계에 이러한 홍수 현상이, 대격변이 급격하게 일어나서 온 땅을 덮어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간직하려면 이런 부드럽게 액화된
이 액화 토양이 아니고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여러분 찰흙놀이 어릴 때 하셨을 겁니다. 찰흙 위에 손 도장을 찍으면 손에 세미한 지문까지 그대로 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드러운 흙이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이 흙이 갑자기 덮쳤기 때문에 생생한 화석들의 모습이 살아있게 생생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가끔씩 큰 생물의 화석도 나타나지만 전 세계에서 발견된 화석들의 95%는 대부분 조개 아니면 물고기와 같은 해양 무척추 동물입니다. 조개는 죽으면 보통 우리 이제 조개 사봐서 알죠. 입을 벌립니다. 또 바다에서 죽으면 모래와 물의 마모가 돼서 조개의 고유한 무늬가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 발견된 이 조개들을 보면 거의 다가 옛날에 살아있을 때의 그 생생한 무늬의 화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아니고는 이 화석들의 생생한 모습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진화를 설명하는데 진화 이론에 따르면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화석들을 발견하면 중간 화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 배울 때 시조새가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 우리 창세기 1장을 강의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조새는 중간 화석이 아니라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완전한 깃털이 있는 약 크기의 30cm 정도의 까마귀과의 작은 새로 결론이 났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중간 화석이 없어서 난처해 합니다. 이 진화론의 원조격인 이 다윈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종의 기원을 출판한 지 다윈의 대표적인 책이죠. 종의 기원. 이걸 출판한 지 13년이 지난 다음에 6번째 개정판을 낼 때 다윈이 이 내용을 실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왜 모든 지질층이 중간 화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 것일까? 지질학은 그러한 훌륭한 단계적인 고리를 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진화론이 반박받을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치명적인 반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진화 이론은 수많은 관찰과 증거를 종합해서 생겨난 이론이 아닙니다. 진화 이론은 몇 가지 관찰을 토대로 간단한 생물에서 복잡한 생물로 진화해 왔으리라는 일종의 추론과 믿음에서 출발하는 이론입니다. 만약 이 이론대로라면 가장 아래에 있는 지층에 가장 오래된 생물의 화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갈수록 위로 갈수록 나중에 쌓인 지층에 있는 화석일수록 가장 고차원의 제일 많이 진화한 생명체대의 화석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지질 통계표입니다. 지질 통계표, 지질 통계. 여러분 아마 어렴풋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는 제일 오래된 지층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건 제일 바닥에 있는 게 뭐냐? 캄브리아기라고 합니다. 캄브리아기. 그 지층도 보면 캄브리아기 지층이다라는 게 있죠. 또 중간 단계가 뭐냐면 중생대입니다. 중생대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기들이 있습니다. 쥐라기. 쥐라기는 쥐가 아니에요. 쥐가 아니라 쥐라기예요. 시기입니다. 백악기. 다 공룡 생각나죠? 공룡은 중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멸종했습니다만 쥐라기, 백악기. 자,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신생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지질 통계표가 시기에 따라 배치되어 있고 그 시기에 따라 그 시기를 대표하는 대표 화석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화석들을 발견해 보면 이런 지질 통계표대로 쌓인 지층이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석들은 시기와 상관없이 군락을 이루면서 한꺼번에 대량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오래된 화석이 아래에 있고 젊은 화석들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역전되는 무질서 현상이 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최근에는 가장 오래된 원시 생물만 살 것으로 예상했던 이 캄브리아기의 지층에 있는 그 최하부에서 수백 마리의 물고기떼가 발견이 됐습니다. 물고기떼 화석. 그래서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우드모페라고 하는 이 미국의 학자가 공식적으로 연구한 이 화석이 뒤바뀐 지역의 통계만 해도 500군데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지층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식으로 차례차례 쌓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론상으로 제일 오래된 지층이 아래에 있고 젊은 시대 지층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랜드 캐년에 여러분 여행을 해서 가서 보시면 제일 오래된 캄브리아기의 지층과 상당히 뒤에 나타나는 이 미시시피기의 지층이 쌓이고 그 위에는 캄브리아, 미시시피 이렇게 막 뒤바뀌는 층층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아니고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퇴적암 층들이 있죠. 이거를 뚫고 내려가면 더 이상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훨씬 더 단단한 기반암에 도달합니다. 기초가 되는 돌들. 이 기반암을 보면 화석이 없습니다. 이 기반암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캄브리아기, 제일 오래됐다고 얘기하는 캄브리아기 지층보다 오래됐다고 그래서 이전에 선 캄브리아기 지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 캄브리아기 지층과 그 위에 있는 퇴적암들의 층들이 너무 선명하게 이 대조가 되기 때문에 학자들이 당황합니다. 이 화석이 안 나오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홍수 이전에 있었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땅이 생겨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생긴 퇴적암 이전에 원래 창조하신 그 땅이 바로 기반암, 선 캄브리아기의 지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을 믿는 학자들은 이 퇴적암층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홍수 암석, 플러드 락이라고 그러고 홍수 이전의 암석을 프리 플러드 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건 뭐냐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1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생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혼돈과 공허가 이 땅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대격변이 창조 이전에 또 한 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선캄브리아기 지층, 기반암 지층을 더 뚫고 밑으로 내려가면 지구의 가장 밑바닥의 암석에는 뭐가 있냐면 화석은 없는데 복합적인 지층의 암석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선캄브리아기 복합체,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다라는 건 뭐냐? 이 세상의 땅, 창조,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에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혼돈과 공허로 이 세상이 어지럽혀 있던 그 상태의 땅이 있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땅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 그 다음에 첫 창조의 땅, 그 다음에 홍수 이후의 땅. 자, 이렇게 이해할 때 노아의 홍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망설여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지층하면 수만 년에 걸쳐서 형성됐는데 이걸 어떻게 실험했다고 알 수 있냐? 직접 본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접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언제냐? 1980년에 미국의 세인트 헬렌 산이 대폭발을 하면서 거기에 빠른 시간 안에 지층이 형성됐는데 높이 7.5m의 거대한 지층이 5시간 만에 생겼습니다. 5시간. 학자들은 이거 보면 수백만 년 동안 퇴적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강력한 힘에 의해서 5시간 만에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홍수가 좀 더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이것은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홍수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의미와 도전입니다.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단순한 자연 법칙만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셨던 이 말씀을 거두어 가시니까 디크리에이션, 반창세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있던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새로운 의미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우리 인생의 창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의미로 가득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논리와 세상이 말하는 준비대로 다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주께서 세우지 않으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마음껏 먹고 마시며 폭력과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이런 것들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다리고 있는, 실현되지 않은, 이미 선취적으로 경험하는 지옥과 같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홍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 반대로 노아 같은 경우는 이 땅의 지옥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또 다른 차원의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죄는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죄를 도저히 그만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정도로 이 죄는 무거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다가 반드시 이런 대격변의 심판을 우리가 살아있을 때든지 아니면 죽고 나서 그분 앞에 설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너희의 죄를 내가 졌음을 믿고 나의 앞에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동행하며 그분과 천국을 맛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